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새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는 2조 원을 들여 울산에 공장을 짓고 이곳에서 연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과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 회계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직접 나서면서 연내 쇄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 인프라가 출시 6개월 만에 이용 금액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제대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추가되면서 차주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9년 만에 들어서는 국내 신공장인데요. 전동화 시대 현대차 모빌리티 생산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박세아 기자가 기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EV 전용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울산 공장 내 연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어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이곳에 2조 원을 투자해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54만 8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EV 전용 공장을 짓는 겁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건 지난 1996년 아산 공장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짓는 EV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돼 이듬해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이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될 전망입니다. 울산 EV 전용 공장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이 적용돼 근로자 안전과 편의, 효율적인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과 친환경 저탄소 공법, 부품 물류 자동화와 같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조립 설비 자동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을 혁신적인 제조 플랫폼과 최적의 근무 환경을 갖춘 인간 중심 공장으로 만들어 전동화 시대 모빌리티 생산의 허브로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기공식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생산 라인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들고 도전하면서 발전해왔다며 사람의 힘으로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온 울산 공장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아 사람을 위한 혁신 모빌리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와 포니 쿠페 디자인을 시작으로 포니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1, 2세대 소나타 등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여기에 AI로 복원된 정주영 선대 회장의 음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 부양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들고 나온 건데요. 증권가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 매년 보유액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입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시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인 12월 28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 1,300억 원, 코스닥에서는 4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연말 그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산타 랠리가 아닌 암흑 랠리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식 양도세 그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증시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입니다. 증권가는 하방 지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금리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이런 대책보다는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증시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 여파로 지난달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27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증시에서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외국인 자금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6개월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용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오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에서 제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창업자로서 많은 분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준법신뢰위원회와 경영쇄신위원회를 통해 외부 통제도 받으며 빠르게 쇄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기업으로 초심으로 새로운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말에 가시적인 방안을 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대출 인프라가 구축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 만에 이용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차주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은행 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와 전세대출까지 포함이 되면 차주 이탈을 막기 위한 대출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31일 온라인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한대출 인프라가 출범을 했는데 이달 10일까지 이용 금액이 2조 원을 좀 넘어설 정도로 지금 인기가 관심이 높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터치 몇 번만으로 대출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대환대출 인프라도 이제 자리를 차츰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대환대출 출시 이후 지난 10일까지 이용 금액은 2조 5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약 8만 8천 명에 이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탔고 절감된 이자는 연간 약 3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락한 대출금리 평균은 약 1.6%포인트고 대출금리가 내려가 신용점수가 오른 금융소비자의 평균 상승폭은 35점이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간 이동,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좀 늘어났는데요. 전체 대출 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9.3%에서 이달 10일 22.1%로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신용대출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금융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입니다. 이게 포함이 되면 규모가 지금보다 좀 폭발적으로 늘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손쉽게 비교하면서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약 840조 정도 됩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 신용대출은 246조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신용대출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용점수에 따른 차등이 있지만 금융기관별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자금 규모가 커서 0.1%포인트 이율만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거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환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게 주담대나 전세대출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하고 또 심사를 받는 시간도 감안하면 좀 불편함이 컸었는데 이번 대환대출에서는 이런 불편함들이 좀 없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의 취지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갈아타자는 겁니다. 영업장 방문은 사실상 없어져서 차주들의 당장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롭게 구축되는 대출이동 중개 시스템이 이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당초 올해 출범 예정이었지만 이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때문에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옮겨진 겁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B은행은 중개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기존 대출 이력과 입금 상황 등 자료를 내려받는 겁니다. 단 담보물인 주택 시세나 임대차 계약, 보증 요건, 대출 규제 등 관련 서류 확인 작업은 꼭 필요한 만큼 당일 대출은 어렵고 최대 7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 대환대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은행들도 이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파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벌써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줄줄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호탄을 쏜 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00%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대환대출 전용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고요. 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대환대출 전용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상품 출시에 나서는 이유는 연말 주담대 대환 인프라 가동 대비에 더해 차주들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의 참전 선언이 더 경쟁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K뱅크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하단이 3.97%로 시중은행에서 사라진 3%대 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잔고는 약 4조 원, 주담대 잔액 중 대환 목적 비중은 51%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은행들의 대출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대환대출 용도의 주담대에는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무료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낄 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신규 차주를 유입시키면서 기존 차주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덩치가 커지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대출 금리, 이를 대비한 은행들의 모습까지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부실공사, 하자 등 논란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이 관련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지은 뒤에 분양에 나서는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하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후분양 단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 건의 하자 관련 분쟁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분쟁 조정 및 재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하자 판정이 이뤄진 1,706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0.5%로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자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후분양제입니다. 후분양의 경우 공정률 60%에서 80% 이상 진행된 경우 분양을 진행해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의 장점은 아무래도 주택이 거의 완공에 다가간 상태에서 주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건설 단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을 하고 때문에 수요자는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 후분양 단지들의 청약 성적도 준수한 편입니다. 지난 7월 이후 공급된 후분양 단지를 보면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2편엔 세상이 240.15대 1,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가 82.33대 1을 기록하는 등 같은 기간 전국 분양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62대 1인 점을 비교할 때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확인되자 공급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과 DLENC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을 분양 중입니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분상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됩니다. 이 밖에 11건설과 GS건설이 김포시 고천읍에 분양 중인 고천 센트럴자이,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신용더 리보 등이 모두 후분양 단지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들어 육아용품 물가 상승세가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용품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필수제나 마찬가지인데요. 저출산 시대의 양육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분유와 기저귀, 유아동복 등 육아용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과 서비스 중 6개 품목의 올해 1월에서 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육아용품 가격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같은 기간 기저귀 값도 9.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3% 올랐는데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매달 8에서 10%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분유 가격도 11년 만에 최대폭인 6.3% 올랐고 아동아와 유아용 학습교재도 각각 6.3%, 7.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육아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용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으로 육아가구 부담이 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2년 육아물가지수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줄면서 2020년을 끝으로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아 상품 서비스 물가는 별도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CJ 대한통운이 국내 유일 글로벌 권역 풀필먼트 센터인 인천 GDC를 공개했습니다. 인천 GDC는 거대한 창고 겸 해외 배송센터로 글로벌 물류시장 공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과 로봇의 협업으로 이끌어낸 운영 역량이 돋보였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쉴 새 없이 바구니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로봇이 전달한 바구니는 출고 스테이션 작업자 앞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CJ 대한통운이 공개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의 물류 전진 기지인 인천 GDC 오토스토어 현장. CJ 대한통운은 최근 인천 GDC 센터 내 약 1,895평 규모의 공간을 증축하고 최첨단 물류 로봇 시스템인 오토스토어를 도입해 다음 달 본격 운영을 목표로 현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오토스토어에선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140대의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물건이 담긴 바구니를 출고 스테이션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로봇들은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주문량이 많은 물건들을 위쪽으로 알아서 재배치합니다. 로봇이 물품의 운반과 보관을 알아서 책임지기 때문에 부피가 큰 상품이나 출고량 변동이 많은 상품 등의 관리에 보다 효율적입니다. 물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토스토어와 같은 최첨단 물류 기술을 활용해 GDC 운영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오토스토어 도입 후 공간 효율성은 4배 늘어났고 일 처리 물량은 2만에서 3만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QPS 역시 CJ 대한통운의 최첨단 물류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QPS 시스템에선 사람이 제품을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주문 정보가 담긴 박스가 제품 앞으로 찾아가 작업자는 박스가 멈춘 위치에 놓인 제품을 박스 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QPS와 오토스토어의 병행 운영으로 출고 효율이 2.8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첨단화, 자동화된 GDC 운영 능력을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향후 178조 원으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 노트를 출시했습니다. 회의록 요약을 비롯해 일정을 정리하는 등 하나의 업무 도구로 거듭났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회의 내용을 녹음하면 참석자를 구분해 기록해주는 네이버의 AI 음성 기록 서비스 클로바 노트. 초대 규모 AI 하이퍼 클로바가 적용돼 회의록을 요약해주고 노트 공유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등 AI 회의록 관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출시한 클로바 노트는 음성인식 엔진, 화자분리 기술 등을 통해 길고 비정형화된 문장을 쉽게 문자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정식 업데이트를 통해 회의록 요약을 넘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 작성, 이미지 작업 등 다음 해야 할 일까지 추천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로바 노트로 회의를 녹음하고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생성된 노트를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공유받은 노트들을 폴더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협업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더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음성인식, 초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작업 관리, 코멘트 작성, 공동 편집과 같은 편리한 기능도 계속적으로 추가하면서 클로바 노트를 개인 및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클로바 노트를 서비스 중인 네이버 클라우드는 업무용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클로바 노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연동 시나리오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예산안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한 보완책이자 과학기술 입국을 달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현행주 52주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유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직종 상한 근로시간이 주 최대 60시간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편입을 주장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 편입 의지를 드러낸 김병수 김포시장과도 만남을 가지면서 메가시티 서울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복수계열권 주식제도가 17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오늘 벤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상 어려움과 경영권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데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하늘 흐리겠고 저녁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많은 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 0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0도, 수원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수도권 10도, 대전 11도, 춘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 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12도, 울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3도, 대구 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부산 15도, 제주는 14도입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잠잠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남과 전라,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